예, 그럼요, 아버님. 제 팔 잡으세요. 아들놈 결혼식에 제대로 들어가고 싶어서 요즘 낮에 좀 걷는다고 걸었더니 다리가 말을 안 듣고 말썽이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운동하세요. 안방 침대에 다다랐을 때 시아버님의 손을 놓고 아버님 조금 쉬고 계세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시면 저 불러주세요. 라며 방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순간 시아버님이 제 손을 턱 하고 잡으시더니 또 한 번 제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 손이 아주 약손이더라고, 약손. 네? 아버님, 저 이따가 남편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 기운이 이 자식이 언제 올 줄 알고 너는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아파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아버님, 편찮으시는 건 아는데 제가 좀 그래요. 아니, 이제 식구가 되는데 뭐가 그리 부끄러워? 네가 괜히 이상하게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냐? 나는 환자다, 환자. 이런 시아버님의 태연한 부탁에 저는 더 당황스러웠고 매번 저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불쾌해 못할 것 같다며 방을 빠져나왔어요. 결국 전 그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죠. 오늘 아버님께서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저번에 따로 부르셨을 때도 그러시더라고. 벌써 이번만 두 번째야. 그런데? 아니, 그런데라니? 자기 당연한 것처럼 말하네. 우리 아버지 아픈 분이셔. 매일 오시는 이모님한테도 그런 부탁한다고. 근데 며느리가 될 사람이 그것도 못해줘? 나는 장모님이 부탁하시면 만사 다 제치고 할 거야. 라며 저보고 안 아파봐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보고 아직 본인 식구가 되긴 멀었나 보다고 하는데 저에게 섭섭한 내색을 비추면서 마치 제가 아직도 가족이 안 돼서 거절했다는 듯 반응을 했어요. 남편 말을 듣다 보니 이 사람 말대로 주변에 아픈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어 되려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 저희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괜히 결혼 앞두고 신경을 쓰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지극히 제 문제라 생각을 했고 제가 처신을 잘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턴 저도 모르게 아버님을 피하게 됐습니다. 신혼 전부터 함께 살기로 한 것도 최대한 미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을 올리고 난 후 시댁집도 차근차근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라도 시간을 미루고 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죠. 그리고 드디어 식을 올리기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미리 시댁집에서 자고 같이 출발하자며 제 등을 떠밀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옆방에 시아버지가 있는 불편한 공간에서 새벽 내내 뜬 눈으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괜히 그날 시아버님과 있던 일이 생각나기도 했고 어색한 공간이라서 쉽사리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이곳에서 살았던 게 오래여서 그런지 일찍이 먼저 잠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나가 있기도 그렇고 해서 먼저 미리 갖다 놓은 제 작은 짐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틈에 쪽지 한 장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게 뭐지? 하는 마음에 쪽지를 들었는데 제가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 옷가지 틈에 이런 쪽지가 생뚱맞게 들어있을 리도 없는데 문득 친정엄마가 쓴 편지가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쪽지를 열자마자 처음 문장부터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발 이 집에서 도망치세요. 아가씨가 언제 이 쪽지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딸 같아서요. 당신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바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멀쩡한 노인네 아픈 척하면서 더러운 짓 시작할 겁니다. 아픈 걸 핑계 삼아 더 이상한 요구를 할 거예요. 제발 이거 보면 도망가세요. 제가 이 집 일을 그만두면서 아가씨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라는 쪽지였는데 그때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이모님이라는 가사 도우미가 남긴 쪽지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급하게 제 가방에 넣어둔 게 느껴지더라고요. 쪽지 속에서도 도망치라는 그 메시지가 끝없이 절 재촉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촉이 들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한 줄에 언제라도 확인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해요. 늦은 시간도 괜찮으니 전화 줘요. 번호 남겨놓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죠.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시점이었는데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모두가 잠든 그 집을 빠져나와 번호를 입력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모님은 이내 부스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데, 안녕하세요. 저 쪽지 남겨주신 거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자다가 받아서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이 번호로 제가 모아놓은 파일 보낼게요. 제가 아무리 입 아프게 말해봤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말 믿기가 힘들다는 거 알아요. 듣고 판단하세요. 나도 아가씨 같은 딸이 있어서 그래요. 그 집하고 엮이면 안 돼요, 절대. 저는 이모님께서 보내주신 파일을 정자에 앉아 듣게 되었어요. 짤막한 음성 파일이었는데 그 안엔 시아버지와 미래 남편이 될 두 사람의 적나라한 대화가 담겨 있었죠. 그 기집애는 네 말 잘 듣는 건 확실하냐? 아, 그렇다니까요. 착해요, 착해. 3년 동안 만나면서 속 한 번 안 썩였으니까 아버지 말도 잘 들을 거예요. 밤에는 어떠냐? 여자 구실은 잘하고 있냐? 근데 그런 데는 좀 젬병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꼭 너는 만나도 그런 재주 없는 여자를 골라 만나냐? 아이, 아버지, 그런 쪽 재주 많은 여자는 남자 등골만 빼먹지 도움이 안 돼요. 얘는 그냥 바보같이 착하다니까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여자니까 걱정 마세요. 내 비유도 잘 맞춰야지. 교육 좀 잘 시켜봐라. 정신교육. 알았어요. 결혼하면 살살 교육해야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시아버님, 아니 그 늙은이가 절 처음 만나서 몸이 아프다는 걸로 시작해 저번 일까지 그 모든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태어나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픈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던 예비 신랑놈까지 저는 쪽지에서 수백 번이고 도망치라는 이모님의 말이 나중에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는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나가야 돼. 당장 가야 돼. 라는 생각 하나로 정신없이 새벽 3시를 향하는 그 시간 맨발로 도망을 쳤어요. 결혼이 채 8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잠옷바람으로 친정에 가게 되었죠. 택시기사님 또한 절 귀신 취급하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깨웠고 만신창이로 돌아온 저를 보곤 가족들 모두 놀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엄마, 아빠, 나 이 결혼 못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인데 맨발로 잠옷바람으로 온 거야. 너 혹시 싸우고 온 거야? 아니야. 단순 싸움 같은 거 아니야. 나 이 결혼하면 죽어. 내가 도망친 거야. 이것부터 들어봐. 영문을 몰라서 절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저는 이모님께서 주신 음성 파일을 보여주고 방에 문을 잠그고 누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태 제가 양보하고 감내하던 모든 일이 이들의 큰 계획이었다고 생각하니 제 진심마저도 쓰레기가 돼버린 기분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또한 그 음성 파일을 듣고 왜 여태 말을 안 했었냐며 부모 걱정시킨다고 이런 거 말 안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본인 탓을 하시며 엄마 잘못이 크다. 내가 항상 니들 키울 때 남들한테 양보하고 참으면서 살라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사느라 여태 말도 못하고 참은 거 아니야. 왜 혼자 그런 것까지 참으려고 했어? 왜? 내가 바보 만들었다. 이런 엄마의 말에 그런 거 아니라며 왜 이게 엄마 탓이냐고 바보같이 산 건 나라고 내 탓이라며 서로 끌어안고 울고불고 하였어요. 사실 이곳엔 자세히 쓰진 못했지만 시아버지가 될 뻔한 그 노망난 노인네가 제게 더한 걸 요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끝을 냈었어야 했는데 저 하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 당일 새벽에 급히 50명의 하객들에게 연락을 하였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시국이 이래서 하객들을 양가 50명밖에 초대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비 신랑놈에게는 이모님에게 받은 녹음된 음성 파일을 그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충분히 파혼 사유되니 모든 예식장 비용과 손해배상은 네가 내라고 했네요. 그리고 노망난 네 아버지한테도 소송 걸 거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예비 신랑놈은 그런 거 아니라며 오해라고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절 대신에 예비 신랑놈 정강이를 한 대 치며 당장 우리 앞에서 사라지라고 하였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였어요. 저는 그 길로 예비 신랑놈이었던 그 사람의 아버지를 소송하였고 예비 신랑놈 또한 그날 이후로 직장에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억울했던 게
그놈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짓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막상 제가 피해자가 되어 보니 왜 여자들이 이런 부당한 일을 겪고도 경찰서에 신고를 못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런 일로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는 것 자체가 여자로선 너무 큰 손해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사건 하나로 평생 꼬리표처럼 좋지 않은 시선과 소문들이 따라다니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없던 일처럼 차라리 덮고 살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또한 한동안은 회사에서 수군대는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려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서 결국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까지 마무리되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분했지만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면 저만 더 불행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 최대한 잊어보려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인간들 저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벌로라도 벌 받으리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인간과 보낸 3년간의 세월이 너무 후회되고 피눈물 나게 아깝지만 이제와 생각하면 하루 전 그 쪽지를 발견한 것도 어쩌면 바보같이 착하게 살았던 제게 하늘이 주는 마지막 기회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절 살려주고 싶어 하던 그 이모님의 바람이 통한 거이기도 하고요. 제 삶에서 없던 일로 만드는 게 그나마 제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하고 때론 제 아픔을 감추고 숨기는 것보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 용기 내서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늘 바른 선택하시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